네, 금융투자업계 콘텐츠업으로 나아가려는 저희 신한금융투자의 신박한 금융시장 투데이 신금2 목요일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밤에 미국 증시는 상승 무드를 그대로 이어갔습니다. 다우지수가 0.1% 소폭 상승을 했고요. S&P 500 지수는 0.3%, 나스닥이 0.6% 상승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화이자와 바이오엔테크가 개발을 한 이 코로나19 백신이 오미크론 변이에도 효과가 있을 것이다라는 그런 소식이 전해졌죠. 그러면서 우호적인 투자 심리가 그대로 좀 유지가 됐고요. 그리고 이 오미크론 변이 발생 이후에도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말도 그렇고 시장의 전망도 그렇고 연준의 긴축 시계는 늦춰지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백신도 효과가 좀 있고 바이러스의 경제에 대한 영향이 제한적일 것으로 좀 예상이 되는 만큼 긴축과 관련한 공포도 좀 덜해진 모습이라는 게 시장의 해석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업종별로 보시면요. 다소간에 좀 엇갈린 모습이 나왔습니다. 전체적인 지수의 상승 탄력이 떨어진 만큼 업종 간의 흐름도 다소 엇갈렸는데요. 헬스케어 업종과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업종이 1% 가깝게 상승하면서 가장 좋은 흐름을 나타냈고 반면에 이제 전통적인 경기 민감주 중에 하나인 금융업종이 하락을 했고요. 또 방어주적인 성격을 가지는 필수재나 유틸리티 업종이 상대적으로 부진했던 하루였습니다. 특징주들 움직임 한번 보겠습니다. 대형주 가운데서 도큐사인 이 전자서명과 관련한 기업의 주가가 크게 올랐습니다. 10% 넘게 급등을 했는데요. CEO가 자사주를 매입했다는 소식이 호재로 작용한 그런 모습이었고요. 피트니스계 넷플릭스로 불리는 이제 스트리밍 서비스를 이용하는 홈트 관련 업체가 되겠죠. 펠로톤도 주가가 10% 가깝게 급등을 했는데 이 펠로톤도 그렇고 전체적인 이 팬데믹 수혜주와 관련해서 차츰 기고 효과와 관련한 우려가 완화가 될 것이다. 즉 팬데믹 때문에 굉장히 좋았던 실적과 비교를 하는 그런 시기는 이제 지나갈 것이고 성장이 다시 한번 부각이 될 것이다라는 그런 복수의 IB들의 의견이 좀 나오면서 펠로톤의 주가가 급등을 했고요. 또 이제 전자상거래 업체 중에 하나인 애쉬 같은 경우에도 급등을 하면서 전반적으로 팬데믹 수혜주가 다시 한번 좀 이 눈을 뜨는 그런 하루였습니다. 하락 종목 같은 경우에는 차량용 반도체로 유명한 NXP 반도체 주가가 5% 가깝게 급락을 했는데요. UBS에서 이 매도 커버리지를 게시를 했습니다. 이 부분은 잠시 후에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케첩으로 유명한 크래프트 하인즈의 주가도 4% 가깝게 하락을 했는데요. 구겜하임이라는 그런 IB에서 매수해서 중립으로 투자 의견을 하향 조정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추가적인 제품 가격 인상이 어려울 것이다라는 전망을 제시를 했습니다. UBS가 NXP 반도체 매도 커버리지를 게시를 하면서 목표 주가 170달러, 현재 주가 대비해서 굉장한 좀 다운사이드를 점쳤습니다. 그 로직을 한번 살펴보면요. NXP가 차량용 반도체 시장에서의 리더 위치는 유지할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하지만은 2024년까지 차량용 반도체 이 해당 부문의 매출이 이 회사는 연평균 10% 정도 성장할 것으로 예상이 되면서 업계 전체 15% 성장에 대비해서 좀 부진할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요. 그 이유와 관련을 해서는 경쟁사 대비해서 컨텐츠 기회가 부족하다. 즉 너무 기본적인 이제 차량용 반도체와 관련한 그런 사업이 많다라는 점을 지적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같은 소식에 주가가 4.5% 급락을 했고요. 다른 IB들은 이 기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는지 한번 참고를 해봤습니다. 참고로 또 동사의 주가가 올해 50% 상승하면서 밸류에이션 부담이 좀 높아진 것도 사실이고요. 시티그룹이 최근에 NXP 반도체와 마이크론 그리고 역시 차량용 반도체 업체인 온 반도체가 내년도 반도체 탑픽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결국은 이제 반도체 업황이 지난 2000년대 초반과 비교를 했을 때 그 이후에 최고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 주요 업체들의 주문 물량이 내년까지도 충분하게 남아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해당 종목들의 이 조정 시의 매수 전략이 유효하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정반대의 투자 의견이 최근에 잇따라 나오고 있습니다. 이 종목의 향방이 어떻게 될지 앞으로 좀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간밤에 글로벌 증시 마감 브리핑 전해드렸고요. 저희가 매주 목요일은 특별한 일이 없는 한 해외 주식 데이로 좀 마련을 해보고자 합니다. 그러면서 해외 주식과 관련한 다양한 투자 전략에 대해서 집중을 해볼 텐데요. 오늘은 이 미국의 주택 시장과 관련한 ETF 아이디어 그리고 저희 신한 리서치 센터에서 지금 밀고 있는 해외 주식은 뭐가 있을까? 글로벌 포트폴리오에 대한 소개와 업데이트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서원 연구원께서 지금 옆에 나와 계시고요. 일단 이제 주택 건설 ETF 관련한 투자 전략 오늘 준비를 하셨는데 이렇게 미국의 결국은 주택 시장에 좀 주목을 하자라는 그런 의미잖아요. 그 이유에 대해서부터 좀 듣고 싶습니다. 네, 굉장히 심플합니다. 어쨌든 부동산 시장이 굉장히 뜨겁다라는 거 때문이고요.
사실은 이제 현실 세계 부동산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올랐잖아요. 네. 근데 뭐 한국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이제 최근에 이제 유행하고 있는 뭐 그런 것들을 보게 되면 메타버스 세계 내에서 이제 서울 땅을 사자, 뭐 아니면은 뭐 이제 뭐 어디 땅을 사자, 뭐 이런 부동산 거래들이 엄청나게 활발하게 성행하고 있죠. 그래서 뭐 디센트럴랜드라던가 샌드박스 같은 이제 암호화폐들이 엄청나게 올랐는데 그만큼 이제 미국의 주택 가격도 한국의 주택 가격도 뜨거운 상황이고 그걸 따라서 지금 주택 경기 호황을 따라서 홈빌더 기업들의 주가가 되게 좋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이 최근에 사실 주택 가격이 좀 빠질 수도 있겠다 이런 우려들도 나오고 있긴 하지만 어쨌든 지금 홈빌더 기업들 같은 경우는 안전판이 좀 마련되는 것 같아서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은 이제 현실 세계에서 부동산 가격이 너무 많이 오르다 보니까 그럴 거면은 이제 메타버스에서라도 사자 이런 것 때문에 뭐 땅을 NFT 형태로 또 바꿔가지고 거래를 하기도 하고 이런 거가 되겠죠 결국은. 네, 맞습니다. 근데 지금 주요한 그런 미국의 주택 건설 업체들의 주가 차트도 잠깐 보였는데 좀 주가가 많이 오른 건 아니냐. 그리고 이제 주택 가격이 좀 떨어질 가능성도 제기가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렇다면 이제 앞으로 랠리를 더욱더 좀 지속시킬 요소는 몇 가지를 좀 생각을 하고 계세요? 네, 한 네 가지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첫 번째로는 이제 주택 시장 같은 경우는 좀 호황이 연장될 수 있겠다라고 저희 하우스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구조적인 요인을 말씀드리면 MZ 세대들이 주택 구매 시기가 도래를 합니다. 미국의 이제 중위 연령 값으로 봤을 때 주택을 처음 사는 시기는 32살인데요. 제 나이랑 되게 비슷하네요. 네. 근데 이제 일찍 사네요. 네, 되게 일찍 사시는 것 같은데 이 전후로 한 세대들의 인구수가 가장 두텁습니다. 근데 자가 보유율은 낮기 때문에 결국은 이분들이 다 사셔야 돼요. 그래서 그런 점들이 주목해 볼 만한 구조적 포인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제 팬데믹 이후에 사실은 주택 가격이 많이 올랐던 거는 대도시에 사시던 이제 임대로 사시던 분들이 교외로 이제 자가를 구매하셔서 나가셨기 때문입니다. 근데 네. 이런 원격 근무가 사실은 뭐 위드 코로나 국면이 도래했음에도 사실 뭐 생산성 기술 개선들이 남아 있기 때문에 좀 장기화되는 그런 양상을 보이고 있는 점들이 구조적으로 약간 주택 수요 강세를 지지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결국 가게가 돈이 굉장히 많습니다. 돈도 많고 주식으로 돈도 많이 벌었고, 네. 네, 그리고 부채도 되게 낮은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런 건전한 재무 상황을 생각하면은 수요가 좀 좀 지속성이 담보될 수 있겠다. 이런 점들을 감안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마지막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홈빌더 입장에서 굉장히 중요한 건데 마지막으론 공급이 지금 안 되고 있어서 주택 재고가 바닥이다라는 거예요. 팬데믹 영향이라던가 아니면 인건비 상승, 그다음에 원자재 가격 상승 때문에 주택 공급이 굉장히 원활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특히나 하반기 들어서 그런 경향이 심화되고 있고 재고가 바닥을 치고 있는데 결국에는 이제 미국 정부도 최근에 인플레이션 압력이 올라가는 것 때문에 이거에 되게 신경을 쓰고 있는 상황에서 사실 수요 억제책을 쓰긴 조금 어렵거든요. 지금 현재 상황이. 근데 그럼 공급에 기대야 되는 상황이고 이런 점들이 내년까지도 좀 홈빌더 기업들의 강세가 이어질 수 있겠다라고 보는 이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보면은 수요 측면도 그렇고 공급 측면도 그렇고 모두 다 좀 상황이 괜찮아 보여요. 근데 이제 한 가지 좀 걱정되는 것이 미국은 뭐 흔히들 모기지를 한 30년 정도 소위 말해서 땡겨서 집을 사잖아요. 근데 이제 모기지 금리가 오르게 되면은 그만큼 이제 가계 부채 부담도 늘어나게 되고 그런 부분들이 주택 수요에 좀 영향을 끼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연준이 이제 또 금리 인상 사이클에 곧 접어들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은 시장이 좀 악재가 되지 않을까요? 네, 사실 이제 주택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올랐는데 이제 금리가 오르기 시작한다 이런 점들이 좀 시장의 부담으로 작용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거의 패턴을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요. 네. 사실은 금리가 딱 오르기 시작할 때에는 부동산 가격과 홈빌더 기업들의 강세는 계속해서 이어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중요한 거는 금리 인상의 중반부를 넘어가서야 그때부터야 이제 주택 경기가 살짝 이제 둔화되고 홈빌더 기업들의 업황도 조금 둔화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다라는 거고요. 지금 현재 어쨌든 연준이 금리를 올리겠다는 건 경기가 좋고 그다음에 주택 경기나 이런 것들이 좋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좋은 상황인 건 맞기 때문에
금리 인상 중반기까지는 뭐 주택 가격이 올라가는 인플레이션 헤지 정말 훌륭한 대안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고 관련 ETF로는 이제 ITBS US 이런 ETF들을 좀 주목하실 필요가 있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이제 연준이 내년 중반쯤 그리고 이르면은 내년 3월쯤에 지금 금리를 올릴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것을 좀 참고를 하셔서 또 투자 듀레이션과 관련해서도 좀 아이디어를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택시장 관련 투자 전략 알아봤고요. 이번에는 저희 신한의 이 글로벌 포트폴리오가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소개도 해주시고 또 업데이트도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일단은 그간의 어떤 좀 성과가 어땠고 그리고 전반적인 전략이라든지 주요 편입 종목에 대해서 소개부터 좀 부탁드립니다. 네, 저희가 이제 신한 글로벌 포트폴리오라고 해서 이제 미국과 중국 그다음에 글로벌 ETF들을 편입해서 포트폴리오를 이제 포트폴리오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성과를 보여드리면 현재까지 이제 연초 대비해서는 약 20% 가까운 성과를 냈다라고 지금 보시면 될 것 같고 벤치마크는 이기고 있는 모습인데 최근에 약간 변동성이 확대됐는 구간에서 조금 이제 변동성이 같이 많이 확대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성과는 지금 벤치마크는 아웃퍼폼하고 있고 어떤 종목들을 좀 편입하고 있는지 어떤 컨셉으로 편입하고 있는지를 일단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 네. 저희의 포트폴리오는 대충 이제 한 7가지 분류 정도로 구분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테마에서 구분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지난달 대비해서 이제 변동 사항이 있었던 거는 좀 많이 종목들이 이제 들어왔는데요. 그러네요. 10월 말이나 11월 초에 이제 저희가 이제 조금 현금을 확보하고 그다음에 11월 말 12월 초에 약간 선별적 비중 확대를 하자라는 포트폴리오가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다양한 부문에 걸쳐서 지금 약간 비중을 확대를 했는데 저희가 이걸 어떤 컨셉으로 굴리고 있는지 말씀을 드리면 일단은 지금 메가 트렌드 주도주 같은 경우는 지속적으로 지금 비중을 유지해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메가 트렌드 주도주는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건 반도체, 플랫폼, 그다음에 전기차, 자율주행, 그린, AI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경기와 무관하게 구조적인 성장을 이어갈 수 있는 업종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되게 다양한 부문에서 걸쳐져 있는데 이쪽 같은 경우는 지속적으로 약간 비중을 유지해 나가도 괜찮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어쨌든 최근에 인플레이션 압력과 금리 상승 압력 이런 것들에 대응해서 인플레이션 해지는 필요한 상황입니다. 네. 근데 저희는 그런 상황에서 일단 캐펙스 관련된 수혜주들을 여전히 좋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존디어나 지, 허니의 산업재 ETF 같은 캐펙스 수혜주들을 조금 좋게 보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저 파란 색깔 그 밑으로 향하는 이 방향은 좀 비중을 축소했다는 얘기가 전월 되나요? 대비 비중을 조금 조정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에너지 가격에 대한 관련 인플레이션 우려는 조금 잦아들었지만 미국과 러시아 사이에서 약간 지정학적 리스크들이 불거지고 있는 걸 감안해서 천연가스를 신규 편입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물론 계속 좋은 업종들도 봐야겠지만 가격 매력과 턴어라운드 가능성이 있는 그런 업종들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고 있는 업종은 대체로 이제 리오프닝과 산업재, 리츠 이쪽에 좀 약간 걸쳐져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저희 특히나 약간 리오프닝 관련된 기업들은 지금 현재는 가격 매력이 분명히 있고 턴어라운드 가능성도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기 그 엔터 레저 ETF는 티커 PJ? PEJ 맞습니다. 아, 예. 네. 계속 설명해 주시죠.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최근에 이제 업황 측면에서 약간 알파가 기대되는 업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메타버스와 블록체인 그 다음에 IT 하드웨어 쪽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코인베이스나 메타버스 ETF 같은 경우는 내년에도 약간 알파가 기대될 수 있는 그런 업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국 쪽에서 더사이웨이나 가이, 그 다음에 기가 디바이스 같은 기업들을 신규 편입했는데 최근에 이제 중국 IT 하드웨어 업황이 괜찮은 모습입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감안해서 편입하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저희 리서치 센터에서 이렇게 글로벌 이 R 주식과 그리고 ETF를 적절하게 조합해서 포트폴리오를 잘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액티브하게 지금 뭐 비중이라든지 종목의 변경을 좀 가하고 있네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좀 업데이트를 해드릴 테니까 우리가 어떤 그 해외 주식을 밀고 있는지에 대한 아이디어를 명확하게 좀 얻어가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신박한 금융시장 툴의 신금투는 잠시 후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금 전에 확인을 해봤던 중국 시장과 관련한 우리의 또 편입 종목, 신규 편입 종목이기도 했었죠. 기가 디바이스라는 기업에 대해서 오늘 집중적으로 좀 해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승욱 연구원과 한번 얘기를 해볼 텐데요. 기가 디바이스라는 기업이 사실은 좀 생소하신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기업 소개부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기가 디바이스는 이제 노어 플래시, 낸드 플래시, 디램 같은 메모리뿐만 아니고 MCU나 터치 IC 같은 반도체 사업까지 그러니까 이렇게 설계를 위주로 하는 그런 팹리스 업체이고요. 네. 팹리스이다 보니까 뭐 생산 설비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대신에 이제 대부분의 물량을 중국 로컬 파운드리인 SMIC나 화원그레스에 위탁 생산을 하고 있고요. 과거에는 이제 대만 TSMC나 UMC에도 좀 위탁 생산을 맡겼었는데 최근 한 2, 3년 동안은 중국 반도체 자립 기조 하에 대부분의 물량을 SMIC나 화원그레이스로 위탁해서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아까도 말씀을 해주셨던 게 노어 플래시를 좀 위주로 하는 기업이다. 근데 이제 노어 플래시가 낸드 플래시와 어떻게 다른지 또 좀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거기와 관련한 좀 간략한 설명이 좀 붙여졌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노어 플래시 시장에서 이 기업의 뭐 입지랄까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네, 이제 시청자분들도 노어 플래시에서 익숙하지가 않은 게 왜냐하면 한국 업체들은 이제 장표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 메모리 반도체 구분을 보시면요, 한국 업체들이 잘하는 것은 D램 그리고 플래시에서는 낸드 플래시죠. 낸드 플래시를 왜 주력으로 했었냐면은 낸드 플래시는 특성이 대용량화가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가 스마트폰을 쓰다 하더라도 뭐 사진을 많이 찍으면 용량이 많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고용량의 이런 저장 그 매체가 필요하다 보니 낸드 플래시를 주력으로 했었고 반면에 노어 플래시는 특징이 이런 고용량화는 불가능하지만 읽기 속도는 빠르고 네. 안정성은 뛰어난 장점이 있습니다. 근데 어쨌거나 스마트폰 시대 도입 이후에 그 노어 플래시는 굉장히 좀 쇠퇴하는 그 흐름이 이어졌었고요. 그래서 2004년 정도를 기점으로 노어 플래시가 시장이 좀 꺾였고 한 10년 동안 하락을 하다가 2016년을 기점으로 반등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전방 산업, 새로운 전방 산업들이 개화를 했기 때문인데 대표적으로 웨어러블 기기나 뭐 IoT 기기들이 있습니다. 이런 웨어러블 기기 대표적으로 뭐 우리가 많이 쓰는 블루투스 이어폰 같은 경우에는 고용량의 메모리가 필요하지 않고 네. 읽기 능력이 중요하다 보니까 노어 플래시를 많이 탑재를 했고요. 그래서 기가 디바이스 같은 경우에는 2019년에 애플 이제 에어팟에 그 노어 플래시 칩을 공급할 정도로 기술력을 인정받은 그런 회사입니다. 뭐 이 시장 점유율이라든지 그리고 지금 노어 플래시 시장에서 이 기업과 뭐 경쟁하는 업체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도 좀 설명이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그 재미있는 게 미중 무역 분쟁이 2018년에 발발을 했잖아요. 네, 이때만 네. 하더라도 이 기가 디바이스가 노어 플래시 시장에서 시장 점유율이 한 5%, 이제 11%밖에 차지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글로벌 5위 업체였는데 근데 그 이후에 국산화 자립 기조 하에 정부의 이런 전폭적인 지지가 있었고 그렇다 보니까 시장 점유율을 19%까지 2년도 안 돼서 19%까지 끌어올린 다음에 이제 글로벌 3위 업체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블루투스 이어폰에 납품을 하는 그런 이 메모리라고 이해를 하니까 노어 플래시 좀 이해가 쉬운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말씀을 해주셨듯이 살짝 좀 시장성이 떨어지다 보니까 국내 이 업체들은 노어 플래시 사업을 이제는 하지는 않고 어떻게 본다면은 메모리 시장에서 그렇게 뭐 주류는 아닐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다면은 이 기업도 뭔가 좀 더 뻗어나가야 할 그럴 필요성이 있을 것 같은데 최근에 디램 사업에도 진출했다고 하는데 이 부분을 좀 설명을 해주세요. 네, 이제 디램은 중국이 반도체 업계에서 가장 취약한 부분입니다. 네. 왜냐하면 이 디램 공정은 뭐 낸드 플래시나 노어 플래시와는 정말 차원이 다를 정도로 미세화가 필요하고 진입 장벽이 극단적으로 높은 그런 시장이죠. 그렇다 보니까 중국이 디램 사업에 있어서 정말 사활을 걸고 도전을 하고 있는데 잘 안 됐습니다. 근데 어느 정도 좀 가시적인 성과가 나오는 게 기가 디바이스는 설계를 하는 회사잖아요. 근데 이렇게 생산도 같이 하는 중국의 창신 메모리라는 메모리 회사가 있는데 그러니까 디램의 설계는 기가 디바이스가 담당을 하고 생산은 이제 창신 메모리가 하는 구조로 이렇게 분업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 6월에 19나노 공정을 활용한 이런 DDR4 디램 제품을 출시를 했었는데 이제 막 양산에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내년도에 예상 발주액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고 그래서 실제로 수주를 대량 양산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있어서 중국에서는 굉장히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사업 파트너를 잘 만났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지금 보면은 이 기업은 세 가지 포인트가 딱 나오는 것 같아요.
들어있는 그 시장 자체도 외형적으로 성장을 하고 있고 그 시장 내에서 점유율도 확대를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디램과 같은 새로운 시장까지 좀 개척을 하고 있다. 이렇게 세 가지 투자 포인트는 이제 나오는데 밸류에이션이 어떨까 이 부분도 좀 궁금하거든요. 지금 상태에서는 주가 수준이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이제 장표 보시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2022 포드 이제 P가 지금 45배 정도로 형성이 되어 있고요. 네. 근데 전고점이 이제 7월 말에 형성이 되었습니다. 근데 그 이후로 급락을 했었는데 원인들을 보면 사실 외적 요인이 더 많습니다. 그때 중국에서 무슨 일이 있었냐면 대표적으로 중국 전력난 사태가 있었죠. 그리고 공급망 차질이 있었고요. 그리고 중국 성장주, 뭐 반도체나 2차 전지, 전기차 업종들에 대한 밸류 고점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이제 지금 현재까지 한 22%에서 23% 정도 주가가 급락한 상태인데 아까 말씀드린 이런 악재들이 지금 해소되는 구간에 있고 아시겠지만 이번 주 월요일에도 지준율 인하를 했고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이제 유동성도 굉장히 완화된 여건 속에서 밸류에이션은 빠르게 회복할 수 있을 것으로 저희는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조금 전까지 그러니까 얼마 전에 급락하기 전까지 포워드 PR 45배 정도는 좀 뭐 매출 증가율이라든지 이런 거를 따져봤을 때는 충분한 밸류에이션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겁니까? 네, 이게 로컬 이제 팹리스 기업들을 보면요, 이제 자광국미 같은 경우에는 70배가 넘고요. 네. 이제 웨이얼 반도체도 지금 50배가 넘는 상황이기 때문에 피어 그룹과 비교를 해도 좀 많이 좀 급락한 그런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뭐 그런 법칙이 있는 거는 아니지만은 매출 증가율도 19년에서 20년 갈 때 뭐 한 50% 네. 정도 나타나고 네, 있네요. 거의 90% 이상 상승을 했습니다. 네네. 그런 점을 감안을 한다면은 지금 밸류에이션도 이 분명히 높은 건 아니다라는 그 밸류에이션 관련한 또 분석까지도 들어봤습니다. 오늘 중국 개별 주식 기가 디바이스에 대한 얘기까지 해봤습니다. 해외 주식 투자 전략 오늘 집중적으로 세워봤고요. 저희 신박한 금융시장 투데이 신금투는 내일 즐거운 금요일에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